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글쎄요,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뵙나요? 예. 요즘에는 너무 뜨문뜨문 여러분 뵙게 돼서 저도 좀 아쉽지만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침에도 좀 나와달라고 하시는 여러 분들의 댓글을 볼 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저도 이런 미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초대손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매년 연초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죠. 예,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들 또 트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관장하고 계시는 이주옥 국장님을 모시고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대한 재미있는 뒷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도 어떤 걸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시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의 이주옥 아시아 태평양 국장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국장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양복에 이렇게 그 배지를 다셨는데 그게 세계경제 포럼 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 세계경제 포럼에는 조인하셨어요? 2012년이니까 지금 횟수로 12년 됐네요. 12년 됐네요. 네네. 예.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저는 사실 여기 학부는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국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MBA를 하고 예. 원래는 이제 좀 민간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네. 마음들이 있었는데 직접 완전히 다 가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에 경계에 있는 곳으로 찾아서 그러시군요. 네. 다보스 포럼이 제 기억이 맞다면 꽤 오래됐죠. 한 3, 40년 됐죠. 첫 회의는 이제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예. 그 1971년도에 다보스에서 똑같이 개최가 됐었고 이제 올해 2024년 회의가 아마 52회째 됐을 겁니다.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는 51년째는 아니고 조금 더 짧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포럼의 창시자 이제 뭐 창업자이신 이제 클라우스 슈왑 회장님이 독일 분이신데 그렇죠.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네. 이제 기업 CEO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있는 미국의 어떤 선진 경영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시려고 예. 이제 유럽 경영자 심포지엄이라는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이후에는 뭐 계속 그런 같은 형태의 이제 모임은 지속을 하다가 예. 포커스 자체를 이제 세계로 조금 넓혀서 이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죠?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예. 1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첫 회의는 저희 회장님께서 회고하시기로는 거의 한 2주 동안 뭐 이렇게 거기 틀어박혀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너무 바쁘고 해서 일주일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통상 그 다보스에 몇 분이나 오세요? 초창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커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보스라는 곳이 워낙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두메산골이라고 두메산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예. 3,000분 정도를 저희가 3,000분. 모시고 있고요. 네. 뭐 한국에는 뭐 이 굉장히 큰 기업의 경영자들도 많이 가고 정부 관련된 분들도 많은데 뭐 12년 되셨으니까 다보스 포럼에 매년 가 계실 텐데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래도 비록 뭐 전체 포럼의 역사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네. 12년 동안에도 조금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네.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뭐 그 총수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세대 교체가 조금 많이 되셨기 때문에 네. 언어 장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지정학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도를 두고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사실 이제 참석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당시부터 이제 현직에 계실 때 네. 처음 오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정부 입장에서도 유용한 플랫폼으로 그렇게 막 간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제 기억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을 내놓고 또 그리스터키 분쟁이라든지 남아공 인종차별 문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중재, 또한 우리의 굉장히 관심사인 남북 간의 정상회담 추진 뭐 이런 것들이 다보스 현장에서 네. 처음 발표되고 또 추진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뭐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보시니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쉐어홀더 캐피탈리즘과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사실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주주 자본주의인데. 그 투자자분들이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아하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초창기만 해도 이제 저희 그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사실상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단순히 투자한 어떤 그 주주들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이제 기업과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기업은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뭐 논의되고 대두되는 뭐 ESG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가치들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시대를 앞서가서 50년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논의를 좀 확산을 시켰던 게 세계경제포럼의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이나 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주주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의 재고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롱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보스 포럼에 대한 뭐 얘기는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와 계신데 어차피 나 못 가거든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다보스 포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도 좋은데, 워낙 이제 국장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그 정부들 또 민간 사회들과 교류도 많으시고 또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보실 때. 일단은 202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성장의 아직까지 한 3분의 2 정도를 이 지역이 담당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조금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성장의 큰 축을 이제 예. 아시아 태평양이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도 이제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한 그 대륙으로, 그런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위상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조금 더 아시아적인 아시아 태평양만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조금 더 이제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 근데 아시아 태평양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일한 지역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하나요? 뭐 국제기구마다 조금씩 아마 구분이 다를 텐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꼭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중국, 일본이 제 관할에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일본은 별도의 이제 국가 사무소가 있고 워낙 또 그 해당 국가들에서 참여하는 뭐 회원사들의 숫자라든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의제의 중요도나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별도 국가 오피스를 저희가 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한반도와 그다음에 몽골 그리고 아세안, 동남아 이제 10개국과 그다음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태평양 도서. 근데 그런 좀 다양한 지역을 묶을 수 있는 이름이 사실 없어서 이제 아태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0년, 20년 사이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시장으로서 예. 굉장히 인구 규모가 크고 뭐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타겟해야 되는 시장으로서 많이들 주목을 했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적인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제 아시아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뭐 그런 목소리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 쪽에서 선도적으로 제기되어 온 어떤 이슈들을 아시아가 조금 단순히 수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예. 있었다면 심지어는 뭐 기후 변화나 아니면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아시아가 뭐 이 안에는 이제 뭐 개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다양한 그 경제 개발의 단계들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지역이 조금 더 단일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하고 목소리를 예.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어요.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또 지역의 어떤 경제 카르텔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우리도 뭐 여전히 아시아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인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고 인도 태평양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지정학적 의미에서도 거의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압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저 전망에도 사실은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냐면 이 인태 전략 뭐 다 저마다 이제 아세안 측면에서의 인태 전략이고 그렇죠. 우리 정부도 이제 별도의 인태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들고 나왔고 근데 심지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 좀 부상하고 있는 어떤 프레이밍이라는 건 분명한데 조금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다분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측면에서 제기된 프레임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시아 태평양의 입장에서 뭔가 어떤 양측 진영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이 강요가 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지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를 하면서 예. 또 동시에 이제 뭐 중국이나 아니면 그 외에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들을 다 포괄하는 그 RCEP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어떤 경제 협의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인도 태평양이 아시아 태평양을 압도한다. 뭐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여전히 저 다분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네요. 사실 아시아 태평양하면 아시아에 중국이 속해 있고 인도 태평양은 중국 배제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 태평양이라는 게 지금 관장가지고 계신 아시안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만 보면 실제 아세안에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세안 전체 회원국이 다 포괄이 되지가 않거든요. 예. 거기 안에 이제 뭐 주도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동등한 형태의 합의나 이런 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수준,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결정이겠습니다만 네. 아세안은 어쨌든 그런 어떤 통합된 하나의 어떤 단일한 움직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기네들 중에 일부는 포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IPEF라고 하는 게 아주 좀 확산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에 대한 배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뭐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자국의 그리고 그 지역 내의 어떤 발전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더 필요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할 때 IPE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 개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그 접점들 많이 넓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IPEF나 아니면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아시아 태평양 자체의 어떤 프레이밍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 같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실 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초에 타이완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태평양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차피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에 있으니까 러시아에 이제 그런 거가 있었죠.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선거가 뭐 푸틴 대통령 이제 그 종신 집권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인도 태평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된 워딩인 것 같은데 지금 구조대로 가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레짐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올해 다보스에서도 뭐 그 뭐 여러 가지 뭐 저 생성형 AI라든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보면 버금갈 정도로 이제 트럼프 2기 예. 행정부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는 어떤 그런 뭐 주로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아마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때만큼 좀 큰 쇼크나 이런 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험을 해본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약간의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미국의 뭐 공화당 내지는 민주당의 어떤 특정 행정부가 집권을 함으로써 네. 뭐 크게 바뀌는 어떤 그런 추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정세에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오히려 조금 굉장히 그 전격적인 변화나 이런 걸 예상했던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조금 그렇지가 않구나. 이게 이제 큰 어떤 변화의 흐름에 있었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세안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이 영내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뭐 그게 네. 조약 기반 동맹이 됐든 아니면 뭐 군사적인 협력, 뭐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게 됐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진영 외교라고 할까? 그런 거보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자간 뭐 또 미국과 뭐 각국의 어떤 입장, 뭐 경제적인 실리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예측 불가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민간이든 정부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양자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뭐 나토라든가 어떤 군사 동맹 네. 자체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게 이제 아태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본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중국에 대한 아태 국가들의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생각이 굉장히 양가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필요한데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태 지역이 전체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 한 3분의 2를 담당을 한다면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중국이 차지해 왔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이 사실상은 조금 해결이 돼야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또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국의 그 중국 정부와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어떤 그 뭐 무역이 됐든 아니면 뭐 경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됐든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복잡하고 의미에서는 미묘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혹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뭐 중국이 이제 거대 자본을 들여서 뭐 인프라 투자를 했던 그 벨트 앤 로드 뭐 이런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그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뭐 고속철도가 놓여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세안 영내의 뭐 어떤 커넥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인식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꼭 장점으로 그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아세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과 이제 그걸 또 동시에 이제 미국에게 또 그런 비슷한 것들 내지는 또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저울질을 하면서 네.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블록 차원에서 양쪽 모두와 이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때 이게 단순히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거기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기구라든지 뭐 다보스 포럼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스탠스나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스탠스가 전보다는 훨씬 더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체감하시나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내지는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뭐 어떤 가치 동맹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돼야 되는 네.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뭐 일본이나 아세안, 뭐 호주 이런 나라들보다도 사실 지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고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요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무슨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중동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영향력을 확대를 해가면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분명하고, 네. 국제 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익스트림 컴피티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요소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력을 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뭐 그게 기후 변화나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의제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제나 아니면 틀이 존재하느냐. 그 양국 간의 어떤 채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모든 시각을 다 포괄해서 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유지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그 뭐 디커플링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많이들 그 거론을 하시고 했던 게 이제 냉전 때의 미소 간의 관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이제 연간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연간 미소 간의 무역 규모가 사실 지금 미 중 간의 일일 무역 규모에 비견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커플링은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도 없고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경쟁할 부분들에서는 경쟁을 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조금 유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국가별로 이제 그 어차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많은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간 탈중국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탈중국해서 뭐 베트남으로도 가고 태국으로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하는데 그 나라들의 입장은 참 묘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자체로는 중국이랑 또 교육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또 탈중국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이 굉장히 대변되잖아요. 홍콩은 지고 있고 싱가포르는 뜨고 있고 뭐 세계 부자들은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고 홍콩에서 엑소더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려고 하는 시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권역과 이 맞닥뜨리고 있는 베트남,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혹은 대만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그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유니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네. 양자 관계에서의 어떤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견 이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그 미묘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순화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세안이 원래 당초에 생겨났을 때는 다분히 뭐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방어막이나 이런 형태 그리고 영 내에서의 어떤 평화 안보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축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많고 네. 그러니까 그 개별 국가들의 이제 중국하고의 스탠스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이제 공급망 기반의 이전 뭐 특히나 이제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수혜를 많이 그 혜택을 많이 봤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하고 관계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의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제 공급망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일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전기차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전략적인 자원을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니팩처링을 제조업을 이제 두려고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굉장히 투자에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차지하죠. 왔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중국 기반에서 사실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진 미국 시장을 타겟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아세안이 여러 나라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들의 경쟁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 아까 이제 아세안이라는 틀 자체가 자기네들한테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제 아세안이 또 서로의 어떤 주권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간섭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쭉 유지를 해왔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팝 가수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공연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투어를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태국 총리의 그 SNS에서의 이제 말하자면 폭로를 통해서 알려진 뭐죠?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싱가포르이 그 결과적으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이제 독점 조항을 넣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아세안 적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투어를 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만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추가로 뭐 금액을 지불을 하고 뭐 이랬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루머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호주 아세안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싱가포르 총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 이번에 사실 이제 한국 출장 오기 전에 동남아 나라들을 가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다였기 때문에 그게 설마 뭐 이렇게 심각한 이슈일까 했는데 근데 어떤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싱가포르에서 공연하는 게 무슨 태국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일단은 인접한 나라들의 뭐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당장에는 그 가수의 팬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싱가포르가 독식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이 이제 아세안에서의 어떤 뭐 나아가서는 아시아에서의 허브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공고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예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한 위치나 위상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이웃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굳이 그렇게 독점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냐. 얄미운 거군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뭐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싱가포르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는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이웃 내지는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이웃 나라들이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세안이 창설이 되고 여태까지 쭉 오면서 그 영 내에서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면 위로 부각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게 대외적인 그렇죠. 뭐 미국 관계라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거에 유리하니까 갈등이 있긴 한데 갈등을 노정시키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측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이제 터져 나온 뭐 그런 한 감정이군요, 사례 감정. 감정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아세안이 이제 유럽과 같은 단일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아세안 내에서의 영내 커넥티비티나 이런 거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EU처럼 단일한 어떤 집행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협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 안에 협력을 공고화하고 있는 그런 네. 추세에 사실은 그런 그 뭐랄까 미묘한 경쟁 관계 그리고 뭐 그게 단순히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뭐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선 사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거는 뭐 비단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두되고 뭐 어떻게 보면 큰 정부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세안도 이제 사실은 예외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생각은 뭡니까? 이 보면 태평양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는 돼 있는데 우리 아시안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기는 우리 이웃 나라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시안 국가하고는 좀 사뭇 다른 동맹의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세안까지는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색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안에 포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뉴질랜드, 호주를 많이들 좀 그 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사실 저희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훨씬 더 가까운 그 내의 일원인 게 분명하고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서구나 이런 쪽에 유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이제 비롯되는 뭐 아세안하고의 이제 호주, 뉴질랜드의 전략적인 관계라든가 단적으로 이제 아세안 대화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6개 네. 최초의 이제 아세안 플러스 6라고 하는 6개 나라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서구와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에서 용이한 부분은 있지만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평양 도서의 국가들이 사실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에 많죠.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호주, 뉴질랜드 양국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지원이나 아니면 책임.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국제 무대에서 대변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태평양 도서가 사실은 지금 뭐 서사모아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떠오르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가 그런 측면에서도 그 서로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큰 어떤 그 임팩트를 지니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세안하고의 협력 그리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하고의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아시아 국가에서도 아까 싱가포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 하면 다 개도국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탈피하는 국가들이 생기죠.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네. 타이완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뭐 우리보다도 뭐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2배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권역 내에서 물론 이제 호주, 뉴질랜드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제 권역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과 어떤 갈등의 치료 해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EU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유럽 안에서도 사실 조금의 경제적인 어떤 단계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아시안, 뭐 아세안 내지는 아시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다양성은 사실 유럽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경제 개발 단계가 있는 게 한편으로는 그들 간의 어떤 뭐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의 어떤 비교 우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뭐 싱가포르, 칠레, 뭐 뉴질랜드하고 체결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지금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단적으로 이제 뭐 영내 싱가포르이 구가하고 있는 수준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또 다른 개도국들이 구가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 특히나 디지털 영역에 가면 굉장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건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사실 이 협정 자체가 체결이 되면 이게 영어로 DEFA라고 하는 DEF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체결이 되면 사실 지역 단위의 단일한 디지털 경제 블록으로 형성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을 그래서 뭐 쉽게는 1조 달러 내지는 2조 달러 추가의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걸 뭐 디지털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떠한 룰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몇몇 나라들 사이에서 사실 디지털 결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험적으로 그 체결돼서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에 뭐 그런 이제 서로 어느 나라를 가서든 자기 휴대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되고 있는데 아세안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룰을 동일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고 근데 그 동일한 룰을 적용을 했을 때 승자나 패자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세안 지역이 이제 디지털 경제를 일원화하려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 외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거를 한편으로는 또 지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스탠다드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기네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위치에 있는 게 사실 디지털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진출을 할 때 디지털 경제 권역화가 되면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2025년을 지금 목표로 그 타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하나의 권역을 만드는. 네. 근데 이제 이게 관전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그 앰비션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봐서 그냥 정말 타결할 수 있는 것들만 타결을 하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자국 내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체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세안 자체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을 거고. 국장님이 저 아시아 태평양 쪽 국가들 많이 방문하시고 뭐 이 정부 사이드나 민간 사이드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이머징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네. 특정 국가를 꼽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발전 단계보다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들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필리핀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네. 뭐 일단은 인구 규모 자체 얼마나 되죠? 뭐 공식적으로는 1억 1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김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사실 그런 인구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예. 뭐 사실 국민의 대다수가 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뭐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 현지에서 어떤 뭐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하다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최근에 그 현 정부에서 이제 마르코스 정부에서 조금 이전 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조금 어려웠던 이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좀 폐쇄적인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재생에너지나 이런 제한적인 몇 개 섹터들은 이제 100% 소유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0% 이상을 소유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회의를 한 차례 진행을 하고 왔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뭐 작년 기준으로도 어쨌든 아세안 내에서 제일 GDP 성장이 빠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VIP라고 얘기해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 나라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 이제 다소 길었던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인 출신의 총리가 새로 이제 그 등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그 어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세안 모두 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다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우리한테 기업들한테도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규모도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워낙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그 궤적에서 조금 이탈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사회주의 그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 좀 슬슬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더군요. 뭐 어쨌든 거기도 정치 체제 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질감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봐왔듯이 어떻게 보면 그 체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을 또 10분 활용을 하려고 계획 경제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김 프로님 말씀으로 이제 워낙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사실 우리 기업들의 투자나 뭐 어쨌든 베트남의 그 유입되는 이제 투자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1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그 뭐 1+1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탈중국 뭐 이런 트렌드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많은 그 혜택. 생산 기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거 이제 아까 정치 체제의 이질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도 사실은 이제 베트남 공산당의 이제 주석이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해오고 있는데 그 서열상으로는 이제 넘버 2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넘버 3인 총리 이렇게 계신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1년 만에 사임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경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베트남도 이제 정치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OEM이라든가 뭐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분명히 그 윗단계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전기차도 있는 것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더군요. 그럼요. 거기도 뭐 윈페스트 뭐 전기차 뭐 상장도 얼마 전에 해서 이제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 자체에 대한 뭐 AI 시대의 그 도래에 대비해서 뭐 그 재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베트남 그 국민들이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높고 근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나라가 리더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력하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더군요. 인도네시아. 이번에도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뭐 예상대로 현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전이니까 네.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들 보고 계시든지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미 어떤 그런 뭐 슈퍼 파워라든가 뭐 이런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이상한. 어색하지 않죠. 네, 그런 뭐 왜 진작에 부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인구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재해 있는 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토의 크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도석으로 이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자원이 되는 그러니까 해안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해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궁무진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이나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무대에서의 자신감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도 예.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높여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프라우보 그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취임을 앞두고 뭐 해외 아, 왜 투자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취임을 그렇게 늦게 해요? 원래는 이제 결선 투표를 만약에 했을 경우를 상정을 네. 해서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절대 다수 네. 그러니까 뭐죠 이제 그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이제 결선을 6월 달에 치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인수위나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취임식은 10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야, 대통령 선 당선됐는데 꽤 오랫동안 대통령 소리를 못 듣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현 조코비 대통령의 내각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지지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제 지지를 아마 한 게 아니고 지금 아들이 이제 거기 뭐 부통령 러닝메이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비가 제기가 되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러닝메이트로 그 현 대통령의 아들이 같이 함께 뛰면서 뭐 크게 이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뭐 조코비 대통령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지금까지 전면에 부각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은 침체기를 겪어왔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뭐 비동맹 그 그룹을 이제 결성을 하고 뭐 반둥 회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 역할을 했던 거를 제외하면 크게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뭐 이런 걸로 비춰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코비 대통령이 2022년도에 G20 정상회의 발리에서 개최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뭐 미중 간의 그 여러 가지 갈등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바이든과 이제 시진핑이 발리에서 회담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외교력의 측면에서도 이전에 어떤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였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보스에서도 많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는 다보스에 모이면 뭐 눈 덮인 산골 마을에서 모두가 다 이제 고생을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사실 그 지향하는 목표나 아니면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게 있었거든요. 뭐 세계화에 대한 뭐 지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선진국 그리고 이제 개도국 간의 어떤 뭐 조금의 간극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서로의 대화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일례로 이제 기후 변화, 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런 쪽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럽이나 아니면 서구에서 주도하던 의제를 뭐 아시아나 아니면 개도국에서는 그럼 우리의 할당량은 뭐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고 이걸 이제 고민을 했다면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으로 그 블루 카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의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도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여러 이제 개도국들하고 연대를 해서 좀 주도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도 뭐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정부 대 정부로서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으니까요. 네. 방산 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보 당시 장관이 어떻게 보면 뭐 좀 직접 이제 관여가 돼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존재감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하고 비슷하게 네, 정치적인 혼란기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지금 다들 전망을 하기로는 현 정부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많이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세안이라는 이 조합 자체가 그 틀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한 데 있어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태국하고 같이. 네. 워낙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 자체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절대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세안의 절반 이런 걸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아세안의 어떤 비전 그리고 아세안의 어떤 위상 뭐 자리매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드라이브를 했던 거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중요한 이슈들로 뭐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부각되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 이런 두 가지 축인데 말레이시아는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아세안 내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2025년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아세안 전체적인 이제 경제 통합 비전을 새로 설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이제 이전에 어떤 했던 역할들을 조금 그 역할을 수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홍콩과 싱가포르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 체감하시나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홍콩은 그 뭐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홍콩은 저희 이제 북경에 있는 중국 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이터 차이나를 담당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싱가포르이 기존에 이미 와 있었던 진출해 있었던 다국적 기업의 숫자보다 홍콩에서 이주해온 어떤 그런 기업들이 꾸준히 조금 늘어난 상황이 있고 근데 사실 단순히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기프로님 잘 아시지만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비슷한 부분만큼이나 사실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뭐 그 각자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어떤 차이점에 따라서 그 홍콩과 싱가포르 각자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이 좀 최근에 많이 부상하죠? 부상하기도 하고 또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업의 CEO들 또는 기업의 창업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그런 오피스를 이제 싱가포르에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패밀리 오피스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또 그거하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패밀리 오피스들이 투자하는 어떤 그런 주요 이슈들 뭐 그게 기후 변화가 됐든 아니면 뭐 디지털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싱가포르에 조금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싱가포르 자체가 국가가 정부하고 이제 거기에 민간 섹터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여러 패밀리 오피스들이
글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적 권위주의 체제 굉장히 특이한 그죠? 예. 거기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부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리쿠안유 수상의 아들인 리셰눈 총리가 대를 물렸는데 올해 안에 많이들 전망하기로는 그 다음 기수로 이제 그걸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너무 있는데, 패밀리는 아니겠죠? 네, 러렌스 웡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총리, 재무장관 겸 부총리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네. 현재 그 싱가포르 인민행동당의 이제 차기 당수로 그렇군요. 이제 총리를 수임을 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돼도 뭐 큰 기조에서 이제 싱가포르 자체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많이들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주옥 그 국장님과 좀 차분하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여행을 해본 느낌이 드는데, 한국한테는 매우 중요한, 어쩌면 뭐 용어를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그 강대국 간의 어떤 교역이나 관계보다도 어쩌면 이머징하고 있는 아시안 국가들은 신남방 정책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인 파트너가 될 것 같은데, 한국분으로서 세계경제포럼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세계경제포럼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언제 다시 출국하시나요? 4월 중순까지 일단은 있을 네. 예정입니다. 다보스에서 한번 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의 대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요즘엔 워낙 해외 여행들 많이 가십니다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그들 나라의 관계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해외 여행이나 비즈니스 트립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